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입니다. 일부 인간 네트워크들입니다.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는 현실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어떤 것도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맥락에 따라 정보가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입장은 정보가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보는 내용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진실하고 현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현실을 완벽히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현에는 왜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현실 전체가 아닌 일부를 조명하는 방식이고 완전한 진실은 따라서 없지만 더 나은 진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무엇을 하는 저자가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순진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 현실을 재현하려는 시도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은 언제나 더 많은 정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정보의 본질은 재현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합니다. 정보는 어떤 연결을 생성하는 것으로 별자리 운세가 연인을 연결하고 선전 방송이 유권자를 결속시키고 군가가 병사를 조직하고 DNA가 세포를 연결하는 것처럼 정보가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의 정보는 연결의 도구로서 현실 재현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연결작용을 합니다. 성경이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특성은 정보를 통한 대규모 연결 능력이 탁월했다. 하지만 거짓, 오류, 망상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배력은 지혜 때문은 아니고 대규모 협력 능력 때문입니다. 서로 몰라도 이야기가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따라서 인간 연결의 열쇠, 이야기를 통한 역사이고 협력, 사회, 정체성의 기반은 공유된 스토리라고 합니다. 상호주관적 현실에서는 현실은 세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주관적, 상호주관적인데 객관적인 것은 피자 칼로리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주관적인 것은 고통처럼 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상호주관적 현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할 때 생깁니다. 돈이나 종교나 법, 국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기의 힘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고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호주관적 현실은 정보 네트워크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무인도에서는 지폐나 채권이 원숭이와는 화폐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억을 짓고 집단을 엮고 역사를 바꿉니다. 이야기를 잘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피엔스의 힘은 협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힘이 커진다고 지혜도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만으로는 부족한데 힘은 진실과 질서 유지 능력 두 가지 모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은 이야기의 모범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정헌법이라는 개념, 즉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입니다. 힘은 일개 개인이 아닌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협력은 진실보다 이야기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핵심은 정직한 호흡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 정보 네트워크의 역할은 앞서 계속해서 반복했듯이 진실을 발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가 질서를 진실보다 우선하게 되면 강력한 힘이 생기는 대신 지혜로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나치나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의 역사는 승리가 아니라 따라서 진실과
질서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힘이 현실을 바꾸는 에너지인데 인간의 뇌는 이야기 형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쭉 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우면 그래도 잘 외울 수 있는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기억이나 이해, 계획 모두 이야기 형식에 우리의 뇌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문서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데 새로운 현실 생성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뇌로 기억 가능한 것만 상호주관적 현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서가 발명되고 나서 이 기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결국 점토판이나 종이, 이 문서의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토판을 파괴하고 봉인을 해제하는 것은 상호주관적 현실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 문서도 일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서란 현실을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정보 기반 생명체처럼 작동합니다. 이 문서가 인간의 뇌보다 정보 저장 능력이 우수하였지만 문서가 너무 많다 보면 따라서 생기는 검색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서는 많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료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기록관리자, 이것을 찾아내고 저장하는 기록관리자는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면 새로운 왜곡이 발생하는데요. 잘못된 꼬리표, 차별, 그 다음에 경직된 규칙, 인간성을 무시하는 것, 새로운 문제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관료제는 책상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프랑스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뷰로라는 게 서랍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핵심 원리는 서랍을 나누어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료는 이 세상을 서랍으로 나눕니다. 서랍이 또 하나의 상호주관적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서랍은 객관적 기준과는 불일치합니다. 현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고정된 분류는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희생하는 대가로 질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관료제는 질서 우선 시스템입니다. 진실을 일부 희생함으로써 대규모 네트워크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병원이나 학교,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관료제로 인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관료제는 진실을 일부 희생한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생존과 공공복지의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신화는 매혹의 힘이 있습니다. 또한 관료제는 질서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대규모 사회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권력은 연결점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다극화되어 있고 전체주의는 일극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연결점을 통제하는 데서 권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문서를 다루는 권력층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모든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신화와 관료제가 진실을 완전히 놓치지 않게 하려면 자정 메커니즘과 수정 가능성이 이 설계의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이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정 메커니즘을 보면 이 자정이 작동하려면 정당성이 필요한데 역사적으로 그런 정당성은 종교가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성경과 쿠란 같은 거룩한 책은 인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신성한 기술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오류 회피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거룩한 책은 오류 회피 장치였지만 이것을 예전에 인쇄술이 없었을 때 사본으로 복제하는 문제와 해석 차이로 인해서 랍비의 권력이 강화되고 해석 중심의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류가 없는 책에 권위를 부여하려다가 결국에 이 랍비 권력이나 해석 중심 문화 또한 강력한 교회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류 없는 텍스트로 인간의 실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반복될수록 실패하게 됩니다. 정보의 자유시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전한 정보관, 이 해답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인쇄술 발달과 함께 과학혁명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마녀사냥, 사탄 음모론 이런 것도 확산시켜서 정보량이 증가하는 것이 곧 진실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도 키운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녀사냥은 정보가 진실이 아닌 상호주관적 현실을 만들며 정보 자유만으로는 진실이 확산된다는 보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류를 고치는 자정장치를 갖춘 과학기관, 과학이 대안이 되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강력한 자정장치가 있는 협업 네트워크였기 때문입니다. 자정장치는 오류 인정에서 출발해 스스로 고치는 메커니즘이며 교회는 무오류성 주장으로 자정 기능을 거부해서 결국엔 신뢰 상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DSM은 정신과에서 있는 분류 체계인데 버전 1부터 5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관이 자정장치 중심의 구조라는 예로서 들고 있는데요. DSM-3에서는 동성애를 질병으로 봤다가 5에 있어서는 그것마저도 삭제되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과학은 오류를 수용하고 교정하면서 진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관 자체가 오류 탐지 유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채용과 승진의 조건인데 이 논문 마치 과학혁명의 이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 이론을 반박하고 새로운 발견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자정장치는 진실 추구에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질서 유지에는 불리합니다. 진실과 질서 모두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고 결국에 역할 분담이 균형의 해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전체주의는 중앙 집중되어 있고 종교처럼 무오류를 전제하며 자정장치가 없습니다. 정보는 중앙으로만 흐르고 이 권력에 대한 도전이 금지됩니다. 전체주의는 모든 통제, 기술적 한계로 불완전한 부분을 띠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는요. 민주주의는 분산형의 자정장치가 있습니다. 선거, 언론, 권력 분립이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이죠. 민주주의는 중앙명령이 아닌 다양한 노드 간의 대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일반적으로 선거,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보는데 민주주의의 본질은 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숫자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 다음에 견제장치, 수정장치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 상호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잡성은 자정 가능한 분산 네트워크의 증거인데 이 포퓰리즘은 이와 반면에 단순함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짜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의견은 국민이 아니거나 허위의식이라고 봅니다. 포퓰리즘의 작동 방식은 투표를 도입하게 하는데 적어도 국민의 의사를 자처하지만 이후에 정치 권력을 잡게 되면 마치 나치처럼 정치 권력, 법원을 장악하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즉,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언어를 빌려 전체 권력을 정당화하며 복잡한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단순하고 매혹적인 신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로 역사 시대를 쭉 통틀어서 로마와 스파르타, 진나라, 다음 소련, 스탈린 시대의 전체주의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 대결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 아니고 아마도 인간과 비인간 지능 AI로 대표되는 이것과의 대결일 것이다. 누가 기술을 더 잘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실리콘 장막이 또 다른 대결 구도인데 인간 모두를 알고리즘 지배자와 분리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부는 비유기적 네트워크입니다. 컴퓨터는 인쇄술과 어떻게 다른지, 컴퓨터는 모든 고리에 인간이 들어갔다면 컴퓨터는 AI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 통제 바깥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부상합니다. 사슬의 고리들을 보시면
인간이 지금까지 정보 네트워크의 핵심 고리였지만 컴퓨터가 인간 없이도 작동 가능한 새로운 고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인류가 독점하던 상호주관적 현실 창조 능력을 드디어 넘볼 수 있게 되었다. 미래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사슬이 등장하는데 인간과 컴퓨터의 연결 사슬이 하나라면 컴퓨터끼리만 연결된 사슬도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인간이 배제되고 그 인간이 이러한 컴퓨터끼리의 연결된 사슬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AI는 인간을 닮아가는 중이 아니라 이질적인 지능으로서 완전히 다른 지능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석유 관련 기업들이 자원 채굴세를 납부하는 반면 AI를 다루는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채굴세라는 개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들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도 사실은 정보 교환의 대가입니다. 화폐에만 과세를 할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 부자들은 기준이 화폐이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빅테크만 더 부유해지고 따라서 정치적인 불균형이 초래하게 됩니다. 빅테크는 이러한 정보 권력을 통해서 정치 경제를 좌우하며 화폐 중심의 조세 제도는 데이터 자본 시대에 불완전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때 아직 AI가 신이 되지 않은 지금 같은 시기에 방향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우선순위와 선택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장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다. 전체주의 국가의 감시 메커니즘을 보시면 감시를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보를 수집하고 두 번째가 정보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대 감시체제의 핵심은 우리가 곧 정보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넥서스 컴퓨터 네트워크는 마치 신의 눈처럼 우리가 아담과 이브처럼 신의 눈, 감시, 이 네트워크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시당하는 객체이자 그 감시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 자체가 감시를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스로 감시 장치를 들고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감정을 팔고 생각을 빼앗기고 선택을 유도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낙원의 아담과 이브로서 신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신의 눈인 AI의 눈을 피해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사생활이 완전 붕괴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시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측면으로 사회신용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개인의 삶의 전체를 점수화해서 평판이 새로운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감시와 점수화를 통해 모든 인간의 활동을 통제 가능한 경쟁으로 바꾸고 있다. 인간은 생체 리듬에 맞춰 사는 유기체인데 그의 반면에 컴퓨터는 24시간 켜져 있는 비유기적 존재입니다. 생물학적인 인간, 무정지 네트워크의 불균형은 감시, 피로, 오류 확산, 세기관 왜곡 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브레이크와 교정 기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류 가능성, 네트워크는 자주 틀린다. 정보는 종종 질서를 강요하고 인간을 새롭게 빚는 도구로 작동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본능을 자극하며 정보보다 감정, 진실보다 참여율을 우선시함으로써 정치 사회 질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알고리즘은 참여도만 중시하고 진실과 연민을 무시하며 분노와 증오에 보상을 가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정장치 없이 방치하면 이 정보 네트워크가 거짓을 증폭시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정렬 문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AI 관련 책들에서 계속 반복된 정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떤 전쟁에 의해 예를 들어 나폴레옹, 미국의 이라크 침공 사례를 들면서 단기적인 군사 목표와 장기적인 정치 목표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정렬 실패, 이것을 정렬 문제의 개념으로 클라우제비츠라는 분이 이야기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군사행동은 정치 목표와 정렬돼야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정치 목표와 부합되는 AI, 인공지능의 설계와 정렬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렬 문제는 오정렬된 목표가 초지능으로 실행되면 디스토피아 발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클립 나폴레옹, 클립을 AI에게 맡겨서 무제한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인간과 생태계가 모두 파괴되는 디스토피아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오정렬된 목표라도 AI는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목표 설계 시 정렬 정확도는 일종의 생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AI의 정렬 문제는 이론상 명확해도 실천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목표 정의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정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 정의 시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무론입니다. 남에게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보편성의 정의가 신화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고통 보편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고통 계산기처럼 판단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궁극적 목표를 정의하는 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철학의 두 축, 의무론과 공리주의 모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공리주의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AI의 목표 정렬, 이 정렬 문제는 단일한 철학 규칙으로는 불과하고 고통이나 행복의 기준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중 기준과 자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 관료제는 궁극 목표를 설정하는 신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렬 문제는 결국 신화의 문제입니다. 이야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AI의 목표 정렬이 신화처럼 작동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치 새로운 마녀가 나타날 수 있다. 상호 주관적 현실이 아니라 상호 컴퓨터 현실, 미래 문명의 기반이 된다. AI 관료제가 확대되면서 초효율적인 강요가 우려되고 있다. 꼬리표 문제나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신용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는 진실을 추구하는 대신 신화를 조작하고 우리에게 그 세계를 효율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권한을 주면 줄수록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은 순전한 정보관의 단점인데 실제로는 AI도 편향 학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편향 제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편향을 제거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다시 재훈련하거나 여태까지 학습해왔던 LLM을 폐기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AI는 신화적 존재화가 될 것인가? 인간은 AI를 무오류의 거룩한 측처럼 신뢰할지도 모르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처럼 나는 모른다 라는 것이 AI도 필수 학습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그 다음에 실리콘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장 민주주의에 보시면 문명은 신화와 관료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사회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값비싼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탈린주의, 나치즘, 생태계 파괴와 같은 것이죠. 과거엔 증기기관과 전신이었다면 지금은 생명공학과 AI인데 이번엔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배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의, 두 번째가 분권화, 정보는 한 곳에 몰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효율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전에 설명드린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중에서 느슨함이 필요한 이유,
와도 일맥상통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주의, 정보의 흐름은 일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휴식을 들 수 있는, 이것도 이 부분의 맥락과 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속도는 자동화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감정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작업이 없으면 도태되고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급진 변화보다 점진적 조정에 강합니다. 따라서 미래 격변 속의 민주주의 생존 조건은 유연한 자정 능력,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자정 기능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지속 조건은 이해 기반의 판단과 수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보시장의 규제 능력을 통해 생존하게 하며 봇은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제는 자유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규제는 정당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지속되려면 자정 가능한 정보 시스템과 대화 가능한 시민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체주의를 보시면 AI는 효율성과 통제력을 중시합니다. 이 성향은 전체주의적 권력 구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AI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AI가 전체주의 정권과 결합할 경우 오작동이나 자율 판단이 전체주의 정권을 거스르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기대와는 다르게 AI는 전체주의를 강화할 수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양면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오히려 정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재자의 딜레마입니다. AI는 아직 약하지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I는 이 약점을 확대하고 권력 집중을 가속화시켜서 AI를 신처럼 맹신하는 독재자 한 명만 있더라도 전 인류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11장 마지막으로 실리콘 장막, 세계 제국인가 세계 분열인가 라는 장에서는 최근에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문명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문명, 이 두 가지 문명 사이에 어떠한 장막이 생겼다. 서로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인공지능의 교류도 안 되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운영체제조차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분열인가 아니면 세계 제국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진짜 위협은 기술 그 자체보다 제국주의적 구조입니다. 국가 단위 대응은 한계가 있고 글로벌한 협력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 AI 시대의 문명 붕괴를 막으려면 기술을 감시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힘의 균형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는 막대한 데이터,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전장이나 정치, 경제를 바꾸는 무기로 진화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전의 산업혁명 이후로 뒤처졌던 것을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겠다. 따라서 AI 패권을 추구하며 2030년 세계 리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자가 미래 질서를 좌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AI 패권 경쟁은 21세기형 군사 경제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그 핵심 자산입니다. 소수의 선진국과 빅테크 기업이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며 디지털 식민주의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디지털 코드 기반의 실리콘 장막을 형성하며 이 장벽은 기술 접근성, 코드 통제권에 따라서 권력을 좌우하고 문화, 정치, 가치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인류를 연결시키는 대신에 각국을 고립시키거나 은둔국가도 출현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적 시나리오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 기술의 발달은 육체와 정신, 현실과 사이버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정체성을 온라인 기반으로 재편하면서 미래에는 정체성과 존재의 자격을 둘러싼 새로운 종교전쟁이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AI 기반의 디지털 제국은 세계는 10개 이상으로 나뉠 수도 있고 경쟁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이버 무기는 예측 불가하고 확전 위험이 커서 핵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공통 이야기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지구를 지배해왔고
하지만 AI는 통제 불능 시에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세계 규칙과 장기 이익을 우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는 실패할 때 파급력이 커서 규제가 필수적인데 국가는 인간이 만든 신화이며 협력은 신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상상력과 설계를 통해 AI 시대에도 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에필로그에서 다시 한번 AI는 핵무기보다 쓰임새도 넓고 위험성이 크다. 신뢰와 자제력이 필요하고 국가는 윤리, 법적 권위를 확보해야 된다. 인류는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해왔고 AI 시대엔 신뢰 기반의 협력이 생존 조건이므로 인간은 규칙을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도 이야기일 뿐이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설계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북이었습니다.